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는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고 진짜 엔비디아 나홀로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지네요. 사실 고용시장 자체는 이제 주말에 나올 그 비농업 부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요즘 이제 지표를 갖다가 이렇게 뜯어보는 게 조금 뭐 별로 의미도 없어 보이기도 하고 예전 같은 또 열정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지표대로 시장이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해석하기 해석이 나름이죠. 나름이고 그리고 자꾸 수정이 너무 커요. 이제 새롭게 발표하면서 그 이전치를 갖다가 이렇게 네. 수정해서 발표하는 게 이거는 뭐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내지는 양해할 수준을 넘기 때문에 그게 네. 어지간한 지표에 다 그래가지고 지표 같은 거 보지 마라. 지표 보지 말고 그냥 유동원의 투자 전략을 들어라. 이런 분위기 같아요. 아니, 그럼 바로 모셔봐야겠네요. 그러시죠. 예, 유연타증권 글로벌 네. 자산배분본부 유동원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렇죠. 지표 본부장님하고 좀 해석을 해봐야겠네요. 뭐 지금 최근에 나온 지표는 제조업 경기 위축되고 있다 소식 나오고 있고 간밤에는 또 구인이직 보고서 졸트 이 부분도 좀 봐야 되겠어요. 맞아요. 예. 지금 이제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4월, 5월 달 좀 조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조정이 있긴 했어요. 근데 4월만 조정이 있었고 예. 잠깐 있었죠. 잠깐 한 달 좀 넘게 있었고 예. 5월 달은 뭐 다들 셀린 메이 뭐 이런 얘기까지 그랬었죠. 했었는데 완전히 반대 현상이 그렇죠. 나와버렸죠. 예. 그래서 5월 한 달만 놓고 보시면 S&P 500이 4% 이상 올랐고 나스닥이 5%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한 달이 돼버린 거죠. 셀린 메이가 아니라.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주가 빠졌어요. 예, 그래서 5월달 마지막 주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6월에 들어가면서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에 거의 11% 올랐으니까 정말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가운데서 또 경제 지표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아주 좋은 숫자는 아니고 계속 좀 이렇게 슬로우 다운, 그러니까 좀 약간 쿨링 다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놓고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구심이 자꾸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빠지지는 않아요, 그죠? 예, 어저께 장을 보면은 그저께 장도 그렇고. 뭐 그렇게 센 장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예. 부분과 또 이에 따라서 금리를 어떻게 해줄 거냐 하는 부분, 요 두 가지의 어떤 추세를 좀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보면서 네네. 시장을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 1분기 GDP 성장률, 이 잠정치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하향 조정했잖아요. 우려가 그렇죠. 있잖아요. 이 부분부터 좀 체크해 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1, 4분기 GDP니까 벌써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생각보다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죠. 원래 이제 처음에 발표했던 건 1.6%였고요. 처음에 속보치가. 그렇죠. 네, 2차 예측치가 나왔는데 1.3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 작년에 3, 4분기, 4, 4분기 다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 숫자였는데 지금 이제 1, 4분기 숫자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뭐 다른 지표들도 있죠.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 시카고 PMI 지표도 나왔고 전체 S&P PMI 지표도 나왔는데 다 예상보다 낮은 숫자이고 또 경기 위축 시그널이다라고 얘기하는 50 이하의 숫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경기가 도대체 얼마나 둔화될 것인가 아니면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가지고 만약에 시장이 안 올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벌써 10% 이상, 11% 가까이 오른 장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 지표를 가지고 이제 의견이 분분하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숫자도 있죠. 뭐 장단기 금리차 추이를 보고 있으면 이게 이제 좀
역전 현상이 좀 오래 가고 있거든요. 네네. 예, 보통은 평균치가 이 10년 마이너스 3개월 물이 마이너스로 가고 나서 평균은 24개월 뒤에 경기 침체인데 지금 벌써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부분을 보면서 시장은 많이 올랐는데 자꾸 이런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은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구심이 생기면서 시장의 좀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만약 경기가 둔화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종목을 잘 골라놓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다 보니까 그냥 약간의 이제 선택과 집중이 생기면서 좋은 종목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자꾸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근에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만 뚜렷하게 그 현상이 보이는 게 3일, 사흘 연속이었는데 장 막판에 확 지수가 이렇게 낙폭을 줄이든지 상승폭을 조금이나마 키우든지 근데 막판이 보면 늘 급해요. 네. 요새는 막판 한 20-30분에 집중하는 느낌이고 어떨 때는 한두 시간 마감을 앞두고 그렇게 되는데 그 현상은 우리 본부장님 어떤 식으로 이해하세요? 글쎄요. 그만큼 이제 시장 내에서 예. 조금이라도 밀리면 사겠다는 세력이 여전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현재 시점에서 10% 정도 오른 시장이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예, 보통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만 않으면 시장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부터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느냐, 24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살짝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런 차트가 있잖아요. S&P 500의 퍼포먼스가 금리를 처음으로 인하하고 나서 네.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12개월이 나타나면 네. 평균치로 보면은 녹색 선입니다. 그래서 20% 오른다라는 거죠. 시장이. 근데 이제 빨간색 선은 뭐냐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가정이 들어가면 왔었을 경우에는 10% 빠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금리를 언제 내려주느냐 중요하죠. 첫째. 두 번째는 금리를 내려주고 나서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지표들로서는 경기 침체가 단기간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네네. 예,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의심이 들면은 좀 걱정을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기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금리를 내려주는 시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7월 달에 내려주는 것은 좀 많이 비중이 줄어들었고 이제 9월 달이 그렇죠. 예, 거의 이제 예측이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6월, 7월, 8월이 남아 있잖아요. 3개월 내지 4개월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놔두고요. 어쨌든 간에 금리를 내려주는 것은 올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내려주면서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난다는 가정이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9월부터 내려줬다고 칩시다. 그럼 내년 9월까지 20% 올라갈 장이다면 지금 던지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빠져주면 올라가고 근데 또 세게 빨리 땡기고 싶지는 않죠. 왜냐하면 금리를 아직 내려주는 타이밍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기 침체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좀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부분을 지금 예대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애틀란타 여는 GDP 다우 이런 거를 좀 체크해 보면서 살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경기가 엄청나게 과열이 되고 있으면 네.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닷컴 버블처럼 98년부터 2000년 왕창 올라가고 그다음에 폭락. 저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된다면. 네. 근데 지금 시장이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확연하게. 왜냐하면 엄청나게 자금이 확 들어와서 아니면 엄청나게 과열을 시키고 나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률의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중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요 예대율이 99.58%까지 올라간 적이 있죠. 이게 이제 닷컴 버블 때입니다. 네. 보면은 옆으로 계속 기다가 갑자기 확 튀죠.
이게 대출이 왕창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닷컴 버블 시기예요. 그러면 인터넷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더 많이 과감하게 들어가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 전에는 옆으로 이렇게 예대율이 깁니다. 그죠? 네. 계속 옆으로 이렇게 하죠. 자, 지금도 보시면은 확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고 계속 옆으로 가는 모습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어떤 과열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숫자가 갑자기 대출 증가율이 확 늘어나는 모습이 나와버리면 그게 이제 닷컴 버블과 연결이 되고 엄청난 급등장이 나오고 우리가 영어로 하자면 멜탑 시장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폭락. 네. 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의 예금 증가율과 대출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판단하자면 과열이 아닌 것 같고 안정적인 상승률을 보여줄 것 같고 그 안정적인 상승률은 보통 S&P 500 기준의 자기 자본 이익률로 계산하는 게 참 좋습니다. 지금 뭐 거의 20% 가까이 되는 이 자기 자본 ROE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배당을 뺀다 하더라도 연간 최소 10% 상승하고 정말 많이 상승하면 한 20%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예대율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버리면 20%가 아니라 막 30%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쨌든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대로 여쭤보신 대로 이 아틀란타 연은 숫자라든지 뉴욕 연은 숫자들을 보면서 GDP 성장률을 보는데요. 네네. 만약에 저 숫자가 왼쪽에 있던 이 녹색 선을 보시면 막 4% 이런 숫자였었잖아요. 그렇죠. 저런 거는 보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과열, 급등장 뭐 이런 문제성이 있는 그런 시장이겠지만 지금 처음에 예측치는 저렇게 됐었지만 이제 점점 예측치가 떨어지면서 네. 이제는 1.8% 수준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이런 정도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그렇죠. 예. 아틀란타 연은의 숫자가 1.8%고요. 또 뉴욕 연은의 숫자가 1.76입니다. 네. 그러면 정확하게 1.8%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정도 숫자로서 계산을 하면은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숫자로 보시면은 약 한 2.8%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숫자는 한 2.5%에서 네. 3% 사이의 GDP 성장률. 요 정도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측되고 있는 이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5%보다는 좀 높을 것 같다. 그렇지만 3%보다는 좀 낮을 것 같다. 이건 이제 전년도 동기 대비 숫자입니다. 지금 저기서 나오고 있는 저 숫자는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전분기, 숫자이기 예. 때문에 저렇게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경기 침체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또 과열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좀 골디락스로 가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시장이 쉽게 뭐 폭락하거나 아니면 폭등하거나 이런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봐서 나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올라간다 미국장 그건 공감하고 그거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지수를 갖다가 막 사들고 가는 그런 시장 전체를 사들고 가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종목 따라서 희비가 깔리는 건 똑같네요. 맞습니다. 아까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아주 주가가 안 좋으네요.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하고 AMD의 어떤 다이버전스. 그렇죠. 엔비디아만 가고 AMD는 못 가고. 맞아요. 또 AMD 갈 때 같이 갔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최근 들어 좀 부진하고 이런 흐름인데 네. 아까 모닝벨에서 김대호 박사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반도체 업계는 네. 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자고 나면 달라지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은 잠을 자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삼성 혹시 그 들은 얘기 있으세요? 뭐 젠슨 황이 뭐 한 두어 번 이렇게 삼성전자를 언급했다는데 대만에서 예. 네. 뭐 통과됐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게? 네, 저도 잘 기다리면 모르겠습니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잘 그러니까, 모르.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생각하냐면 아니 유 본부장님은 젠슨 황 정도는 전화하실 수 있지 않나? 왜 그러세요?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IT 산업이라는 네. 게 자체가 숫자를 확인하고 액션에 뭐 행동을 옮겨도 늦지 않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네. 행동이 나서도 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이제 닷컴 버블 일어났었을 때 예. 네.
이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는 계속해서 실적이 오히려 안 좋아지는 과정을 1년이나 겪고 나서 이게 안 되겠구나 결론을 내리고 폭락이 나왔단 말이죠. 그 전에는 기대치만 가지고도 막 땡겼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 부분에 있어서 기대치는 어쨌든 HBM을 공급한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르고 나면 안 되면 또 떨어지고 네. 이런 식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제는 그냥 실질적으로 납품한다는 걸 사인했다더라. 뉴스가 터졌을 때 사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게. 예. 그러면은 이제 실적에 잡히기 시작하는 부분이 계속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아직까지는 실적에 안 잡히는데 굳이 그걸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의 이 AI 사이클이 진행형이고 AI 사이클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결국 HBM의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삼성전자가 됐던 SK 하이닉스가 됐던 마이크론이 됐던 간에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엄청나게 계속 늘어날 거다. 하드웨어를 까는 거는 아직까지도 한참 더 해야 된다. 이런 게 결론이 지금 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다른 회사들도 이제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데에 집중하시는 게 좋다. 그죠? 아직까지 매출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를 걱정을 하면서 투자를 하기에는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종목, 네. 그러니까 뭐 어도비라든지 네. 뭐 팔란티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의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변동성이 자꾸 일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반도체에 있어서는 저희는 여전히 성장 산업이고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비싸 보이지 않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이 AI 사이클의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갈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또 중요한 변수가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네. 이 대선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클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이제 왜 헷갈리냐면 이게 대선이 있는 해에 예. 보통 그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수익률이 몰려요. 네, 그래서 왜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냥 왜는 모르겠지만 이게 네. 그냥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근데 예. 왜라는 것을 굳이 뽑아보자면 대통령이 누가 될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때부터 시작해서 네. 어떠한 정책들이 펼쳐질지가 뭐 예측이 될 때 이제 주가가 오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보시면은 이제 올해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1월부터 5월까지 사실 왼쪽을 보시면은 미국 시장이 그렇게 평균치적으로 봤을 때 안 오르는 시기잖아요. 1월 달도 2월 달도 아니고 3월 달만 오르고 뭐 5월 달은 빠지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11%가 가까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헷갈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앞부분을 빼고 뒷부분만 그냥 보면은 과거 평균치 이렇습니다. 6월, 7월, 8월에 상승을 제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12월이 상승을 많이 하는 그런 달입니다. 근데 지금이 딱 우리가 6월 달에 접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죠. 과거와 똑같을 거냐. 네네. 1월부터 5월까지는 과거랑 완전 틀렸는데 그 이후는 과거랑 똑같을 거냐. 아니면 과거랑 또 틀릴 거냐.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장은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요 대선 전의 움직임에 대한 관심보다는 금리를 언제 내려줄 건가를 놓고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인플레이션 숫자가 계속 발표가 되잖아요. 발표가 되면서 9월 달에 내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빨리 7월 달에도 내려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에서 9월 사이에 내려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전까지의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을 하시고 그 변동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이 선택과 집중 네. 이 부분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채 시장에서의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수익률이 이제 뚝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 대비. 이걸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채권 시장에도 돈이 많이 들어왔다. 채권 사겠다는 돈이 많다.
유동성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은 단기물 대비 장기물의 수익률 그 금리 하락이 크다는 것은 또 채권 시장은 나름대로 또 뭐랄까요 쓸데없이 머리 많이 굴리는 시장이니까 주식 시장이 좀 직관적이라면 여기는 굉장히 좀 깊고 넓은 시장인데 경기 둔화 내지는 뭐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는 거 아니냐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도 살짝 이제 약세 어쩔까 싶은데 궁극적으로는 뭐 금요일 날 고용 지표하고 다음 주 CPI 그리고 뭐 딱 일주일 후로 다가오네요. 저 FMC. 네. 요 한 일주일 정도 과정을 거치면서 금리하고 달러가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만 맞습니다. 요 채권 시장, 외환 시장과 증시 요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이렇게 현 상황을 바라보는 그 기본적인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기본적으로 지금 어쨌든 추세는 추세는. 예, 추세는 이제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열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멜탑이라든지 뭐 엄청난 급등감 그런 뭐 얘기들이 이렇게 좀, 걱정을 네.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천천히 떨어져 주는 모습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금리가 도대체 얼마냐 장기적으로 예. 요거를 판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겠죠. 예. 근데 아까 뭐 10년 국채 금리 나왔지만 이제 4.3%까지 떨어졌죠.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떨어지고 있지만 4.3%도 상당히 좀 높은 금리잖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아, 예.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연말까지 이 여러 인플레이션 숫자라든지 미 연준의 기준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연말까지는 한 4%의 10년 국채 금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고 여기서 이제 내년으로 넘어갔었을 때 추가로 뭐 0.5% 정도 빠지면 정말 많이 빠진다. 네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정말 많이 내려가면 3.5% 정도. 뭐 이 정도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침체로 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어쨌든 이 국채 금리라든지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이제 좀 조정이다. 왜냐하면 경제 지표를 보고 있으면은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굳이 금리가 5%까지 간다라고 예측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약간 좀 보면서 얘기를 보자면 4월 PC 숫자들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의 숫자 2.7%가 나왔어요. 여전히 좀 높은 숫자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걱정하는 3% 이상의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2.7%이고 그다음에 전달 대비 숫자가 0.3%이고 이걸 곱하기 12 했을 때 3.6이지만 저 숫자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네네. 예, 더 중요한 것은 근원 쪽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근원 쪽을 보시면은 이미 이제 굉장히 많이 부합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숫자로서는 2.8%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전달 대비해서 0.2%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저 곱하기 12 했을 때 2.4%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에 우리가 바라볼 이 PC 인플레이션 숫자는 아마도 2.5%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다. 이제 이게 들어가면 그럼 여기에 GDP 성장률 뭐 2% 정도로 넣는다. 그러면은 이 금리 4.5%가 높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근데 또 이게 3.5%까지 떨어진다. 이것도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뭐 골디락스가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안정을 찾고 경제 성장률도 과열되지 않고 안정적이고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좋은 건데 어쨌든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지금 너무너무 높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조정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천천히 떨어져 준다라는 가정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즉 달러의 약세, 뭐 아주 또 심한 약세도 아니고 네네. 지금 뭐 104 수준인데 네. 아주 천천히 100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는 건 참 좋은 모습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저희가 좀 예측 가능하고 투자하기도 좀 마음 편하고 근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이제 종목에 대한 선별이 좀 편한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경제 지표에 있어서 너무 뭐 세심하게 들여다볼 볼 필요가 없고 세심하게 들여다볼 부분은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요것만 초점 맞춰서 투자를 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만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그
시장의 흐름 자체를 보면은 이제 좀 올라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종목과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종목 선별만 잘해 놓으면 인덱스 대비해서 2배, 3배의 수익률이 금방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상당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이제 뭐 동시효과 살펴볼 시간이 됐는데 우리 증시는 뭐 거의 뭐 매일매일 찍기 수준이니까 한번 찍어보시죠. 오늘 동시효과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안 보고 있어가지고. 글쎄 안 보셨으니까. 보합. 보합. 네. 바로 보죠. 예, 호가 그러시죠.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78% 상승 예상되고요. 현재 예상 체결지수는 2,682포인트, 코스닥 0.5% 오름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850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2.9% 강세가 예상됩니다. 이게 참 젠슨하게 대만에서 이제 삼성전자 콜테스트와 관련해서 실패한 적이 없고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언급한 것이 주가의 또 상승 호재로 이어지는 걸까요? 일단 타이밍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 오늘 호가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77,500원이고 SK하이닉스가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93,0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339,000원. 현대차도 1.5%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는 263,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746,000원이고요. 기아가 보합 예상됩니다. 현재 호가는 119,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은 호가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강세가 예상되네요. 삼성전자 우선주 62,600원 지금 예상 체결가 집계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0.4%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373,500원. KB금융이 2.7%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75,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알테오젠도 좀 호가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HLB가 0.5%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58,100원이고 엔캠이 0.3%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30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HPSP가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4,45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현재 1.6%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64,800원. 리노호흡도 1.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71,000원이고 셀트리온제약 소폭 하락이 예상되고요. 클래시스는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 출발은 또 괜찮아 보이네요. 예. 예상 체결 지수는 저렇게 양 시장 다 상승 출발이 예상되는데 네. 지금 우리 정민 앵커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일 많이 입에 올린 단어가 보합이었어요. 보합. 예. 유동훈 본부장님이 왜 유동훈인지 알겠죠? 보합했더니만 정민 앵커가 계속 이렇게 섹터별로 넘어가는데 보합이 많네요. 이게 코스닥 쪽이 그래요. 코스닥 쪽이. 코스닥 쪽이? 오늘은 보니까 호가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강세가 예상이 돼요. 지금. 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왜 네. 저 예상가에서 또 삼성전자는 빨갛고 하이닉스는 파란지 몰라요? 왜 같이 못 가주지? 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조금 네. 하이닉스 대비로는 소외된 측면이 있었죠. 최근에는 또. 그러니까. 본부장님, 다음 네. 질문 넘어가기 전에 한 번만 더 찍어보세요. 오늘 뭐 가스공사라든지 무슨 석유하는 이런 종목들 오늘도 오를까요? 왜 그러십니까? 찍어보세요. 아니 한국 어차피- 시장에 대해서 어차피 자꾸 찍긴데. 한국 시장에 대해서 뭐 하루만 며칠 됐죠? 그 뉴스가? 지금? 첫날 뉴스 나왔을 때 상한가들 막 찍었고 네. 가스공사는 어제 길게 윗꼬리 달리면서 좀 이렇게 상승폭을 못 지켰고 뭐 그런. 근데 무슨 석유자들은 뭐 계속 날아가자 그러고. 네. 뭐 하루 정도 더 가실 수도 있겠죠. 그 정도. 좀 테마성으로 봐야 되니까 사실 이제 변동성은 염두를 해둬야겠죠.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요. 예. 아니, 시장 얘기 좀 계속 해볼게요. 이번 주말에 이제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비농업 부분. 사실 구인이직 보고서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 고용시장 자체는 네. 지금 여태까지 지표를 쭉 보고 있으면은 계속 둔화되고 있는 시그널이 나옵니다. 뭐 졸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향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숫자는 어쨌든 뭐 엄청나게 그 긴축이나 뭐 안 좋은 모습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고용이 예상보다 좀 천천히 이제 떨어져 주고 있는 그런 모습, 예상만큼 떨어져 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통 우리가 옛날에 이런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늘어나는 수준이 10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가 아주 좋은 모습이다. 시장 입장에서. 그래야지 그게 과열성이 아니다. 네네. 근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숫자들은 뭐 20만이 넘는 숫자를 그렇죠. 지금 나오고 예, 옛날에는 예. 20만 넘으면은 서프라이즈였죠. 예,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천천히 그렇게 떨어져 예.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중요한 건 저희는 임금 네. 상승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AI를 얘기를 자꾸 많이 하는 이유는 AI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별 개인들의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기보다는 떨어져 주는 게 맞다라는 네네. 거죠. 예, 그러면서 매출은 계속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지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임금 상승률 부분들을 보시면 앞자리 수가 3자로 떨어졌어요. 정말 많이 올라갔을 때 7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정도 숫자로 떨어져 주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 생산성이 높아지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들을 좀 잘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 S&P 500 12개월 포워드를 올려주셨는데 이게 이 올려준 걸 보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고용 시장도 보고 있고 경제 지표도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2개월 포워드 PER이 지금 20배입니다. 20배. 근데 과거 평균이 19.2배예요. 5년 평균으로 보시면. 그러면 좀 비싸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 20배가 앞으로 23배까지 올라갈 수 있냐. 지금 중간에 보시면은 23배까지 올라간 적이 있죠. 저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골디락스여야 됩니다. 네네. 즉 경제 성장률도 안정을 찾아야 되고 인플레이션도 안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이 언제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고용 지표로 판단하자면 네. 임금 상승률이 3%대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금리도 4%보다는 좀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PER이 23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막 3% 이상이고 4%대다. 그러면 도저히 이 PER이 20배에서 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평균치가 보통 19배, 19.2배 정도로 다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금리로서 그래서 판단해 보면 지금 저기 올려주셨는데 지금 현재가 4.5에서 4.0으로 가는 추세라고 생각하신다면 4.5를 반영했었을 때 적절한 S&P 500이 얼마냐 했었을 때 5,500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한 4% 정도 상승하는.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생각할 때 한 4% 정도 상승하면 된다. 요 정도로 볼 수 있었다면 만약에 금리가 4%까지 떨어져 준다. 연말까지. 그러면은 5,80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생각할 때 올해 연말에는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적정 가치가 얼마로 측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금리를 내려주는 타이밍이 중요하고 네네. 예, 그래서 금리를 내려주는 타이밍이 9월이면 그때부터 아마 4% 가겠죠. 그러면은 5,800을 시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네네. 근데 굳이 지금 당장 막 빠르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그런 타이밍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한국 시장도 그걸 쫓아갈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고용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경기가 과열인지 아니면 엄청난 긴축인지 이걸 보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12개월 네. 포워드, 12개월 포워드 그 PER 네. 차트 한 번만 더 보고 싶네요. 음, 예, 안 나와요? 네. 12개월 포워드. 그 차트 보고 싶으신 이유가 그때 그 2021년 무렵에 23까지 갔던 그 부분이 지금 저 부분. 네, 2020년. 2020년 저때 팬데믹 기간이었죠, 그죠? 네. 이제 세상은 멈춰섰고 어디 백신 안 맞았으면 미국이든 어디든 여행도 못 가고 어디 뭐 실내 들어가려면 코 막 쑤셔야 되던 그 시절에 이른바 재정 정책 확장적 재정 정책과 이제
완화적 통화 정책, 금리는 제로 금리, 양적 완화, 거기다가 막 미국에서 바이든 때나 트럼프 때나 막 돈 꽂아주고 하던 저때 이제 23까지 갔던 거고 지금 어느덧 20까지 왔는데 저기 23 가려면은 그래서 연준은 양적 긴축도 규모도 줄이고 금리 인하를 언제 할까 자꾸 바람을 잡고 미국 재무장관은 자꾸 돈 풀 계획을 풀고. 질문이 아직 안 끝나셨는데 질문 네.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6월 5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었고 엔비디아는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 나홀로 독주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구인 이직 건수 자체는 시장의 예상치를 다소 좀 밑도는 약간의 좀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주말에 나올 비농업 부분 고용 건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지표까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일단 좀 하락 마감을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7% 상승합니다. 2,682포인트, 코스닥 0.47% 올라갑니다. 849포인트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는 호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2% 넘게 올라갑니다. 2.9% 상승입니다. 지금 77,5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1.9% 떨어집니다. 189,5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7% 올라가네요. 1%까지 상승합니다. 34만 원이고 현대차가 0.3% 올라갑니다. 26만 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상승하네요. 75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가 지금 0.5% 상승합니다. 11만 9,7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2.9% 강세 6만 2,900원. 셀트리온 1% 상승합니다. 19만 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2% 상승하면서 37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B금융은 0.5% 떨어집니다. 7만 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3% 넘게 올라가네요. 7만 7,700원까지 올라갑니다. 젠스낭 엔비디아 CEO가 대만에서 삼성전자 콜테스트와 관련해서는 실패한 게 아니라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이런 발언들 또 맞물려서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좀 SK하이닉스 대비 소외된 측면이 있었는데 오늘 좀 반등을 시원하게 보여주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0.4% 상승합니다. 지금 2거래일 연속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만 2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도 0.8% 상승합니다. 9만 7,200원. 알테오젠 어제 급등했었죠. 오늘 차익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네요. 0.2% 소폭 하락으로 23만 3천 원이고요. HLB 강보학권으로 5만 7,900원. 엔캠이 1.9% 떨어집니다. 29만 5천 원이고요. HPSP가 지금 1% 가까이 올라갑니다. 4만 750원. 리노공업 보합이고요. 셀트리온작 1.4% 상승합니다. 9만 4,2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0.8% 상승 중이고 클래시스 소폭 올라갑니다. 4만 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HBM 관련주들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보게 되면 DI가 12% 급등합니다. 23,200원이고 지금 윈팩이 9% 강세고 YC캠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종목인데 지금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2.4% 상승하네요. 15만 2,300원. MK전자 1.6% 올라가고요. 그리고 오로스테크놀로지 5% 강세입니다. 24,800원이고 이수페타시스도 1.8% 올라갑니다. 48,950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3% 강세네요. 25,100원이고 이오테크닉스 3.7% 올라갑니다. STI도 올라가고요. 미코는 지금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고 KC텍도 3.7% 상승 중이죠. 자, 오늘 HBM 관련주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HBM뿐만 아니라 오늘 보게 되면 또 해운주 흐름도 좋아요. 최근에 지금 운임지수가 상승하면서 이제 해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STX 그린로지스가 7.8% 강세고요. 8%까지 올라갑니다. 11,430원. 또 그밖에 흥하해운 2.5% 상승, HMM도 1.68% 올라가고요. KSS해운도 1.4% 상승 중입니다. 대한해운도 1% 올라가고요. 오늘 해운주 흐름 좋고요.
와, 스틸 파이프 강관 업체가 오늘도 움직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동양철관 23% 급등합니다. 1,450원, 넥스틸도 2.3% 강세고 현대제철 소폭 올라가고요. 세아제강 2.3% 상승, 휴스틸, 하이스틸 모두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CXL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주 다시 움직입니다. 역시나 또 오늘 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파생된 쪽 종목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강한데 엑시콘 지금 6% 이상 올라가고요. TLB, 네오스엠 모두 2%, 3.9% 상승합니다. 코리아 서키트 15,730원 3% 올라가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2.9% 올라갑니다. 22,650원. 파도도 2% 넘게 올라갑니다. 오늘 뭐 반도체 쪽은 다 올라가네요, 지금. 유로모픽도 올라가고 뭐 반도체 장비 쪽 흐름도 좋아요. 자, 지금 시간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사입니다. 677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2억 원, 555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이 236억 원 순매수, 기관 3억 원 소폭 매수 우위, 외국인은 232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많이 파네요. 지금 이미 3,000계약 넘게 지금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시간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볼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2원 하락한 지금 1,37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때 보여요? 소장님 보시기에는요? 보기에요. 네. 예. 일단 찝찝한 거는 네.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시장에서 많이 파는 예, 거. 안 산다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잠깐 한번 보니까 옵션도 외국인들은 하방 쪽이네요. 그 코스피가 약간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그러네요. 것도 약간은. 예. 안 먹여주는 애들인데 저것만 먹어야 되는 애들인데 외국인들은 개인들이 또 매수에 나서는 거 보니까 개장초 봤던 게 고점인가 싶기도 하고 뭐 그런데 아까 소장님 질문 네. 마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질문을 같아요.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차트를 보면서 느낀 게 그거네요. 저기 그때 이제 재정정책, 통화정책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돈을 푸는 쪽으로 했던 게 그 팬데믹 시절에도 불구하고 PER이 저렇게 사상 최고치를 찍을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어느 정도 20이라고 하는 상당히 이렇게 상단에 와 있는 와중에 저걸 더 끌어올리거나 유지를 하려면은 금리를 내려주든지 미국에서 뭐 정부 차원에서 돈을 더 풀든지 하는 그게 있어줘야 되고 자꾸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그렇게 하마하는 신호가 나왔으니 아까 반도체가 숫자 보고 액션에 움직여도 된다는 말씀처럼 저 나름대로 그 표를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아직은 미리 뭐 꺾일 걸 예상해서 할 게 아니라 꺾이는 거 보고 반응해도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제가 지금 노력하는 부분은 아무리 봐도 지금 이 AI 사이클이라고 하는 네. 이 IT 업종 위주 반도체 포함 상승하는 주기가 뭐 언제는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시기를 잘 잡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AI 사이클이 얼마나 갔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는 한 30% 왔다. 많이 그 정도로 보신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아직 많이 남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가 여전히 이 IT 산업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주식에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말씀 네. 주시면 좋을 것 그래서 같아요. 사실 이 테이블은 뭐 연초부터 계속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사실 뭐 대체 자산이 들어가서 그렇지 대체 자산을 빼버리면 그냥 8대2 전략입니다. 주식 채권. 예, 그래서 주식이 80, 채권이 20 네. 이렇게 저희는 이제 대부분 이제 들고 가는 전략이고요. 원래 이 자산 배분하면 6대4 전략이잖아요. 예. 60% 주식, 40% 채권 이런데 여전히 저희는 이제 채권 금리가 그렇게 빠르게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옛날처럼 그냥 과거 20년 동안에 막 계속 금리가 빠졌던 그런 시기와는 다르게 이제는 금리가 과거보다는 이제 올라가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어떤 모습 정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수익률을 기대치를 낮추시는 게 좋다. 옛날에는 그냥 채권을 그냥 사시면 네. 연 수익률 10%가 났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져 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금리가 떨어지는 폭이라든지 금리에 있어서 지금 아까 4.3%잖아요. 신용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 요 금리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초과 수익률이 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면 연수익률 4%대, 5%대라면 채권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으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식에 대한 비중이 80%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AI 사이클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그래서 국가별 포트폴리오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약간의 이게 바벨 전략이긴 한데 그래도 미국은 그냥 나스닥 100 위주고요. 또 신흥국은 한국과 대만 위주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베트남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베트남도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뭐 소부장 관련해서 아무튼 워낙 우리나라 회사와 대만 회사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세 개 국가입니다. 한국, 대만, 베트남. 근데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약간 좀 조정하는 부분은 외국계 투자자들이 한국보다 대만을 더 좋아한다. 예, 그게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왜 그럴까요? 젠슨 황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젠슨 황 그 엔비디아 황 사장님이 대만 분이라서. 네. 그래서 대만에서 또 이번에 발표해가지고 또 난리가 그러게요. 났었고. 예.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한국과 대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된 AI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 HBM을 쓸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겠고. 또 지금 사실 뭐 AI 관련 칩 부분에 있어서는 대만계 미국인들이 다 꽉 잡고 있잖아요. 예, 미국에 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테이블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어떤가 하는 부분의 테이블인데 이런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별로 봤었을 때 국가별 밸류에이션과 관심도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두 개의 동그라미를 딱 그려놨어요. 저게 뭐냐면 아시아 신흥국과 나스닥 사작. 요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뭐냐면 아시아 신흥국은 밸류에이션도 싸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크라우딩 스코어라고 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으면 위로 가는 거고요. 덜 투자하고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신흥국이 상당히 마음 편하다, 투자하기가. 중국도 있는데 중국은 사실 좀 별로 마음이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밸류에이션은 좀 비싸 보이는데 네.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S&P 500이 위에 있죠. 그래서 S&P 500보다는 저희는 나스닥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구성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나스닥 100과 신흥국 중에서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과 대만과 베트남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AI, IT 산업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관련해서 한번 인도 한번 말씀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참 징하긴 징합니다. 선거 시작, 인도 총선 시작했다는 소리가 한 2달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워낙 인구가 많고 넓어서 그런지 이제 개표 시작해갖고 한 이제 44일 정도 걸리잖아요. 예, 대충 개표 결과가 나왔나 봐요. 그 모디 총리가 인도 인민당인데 63석을 뺏겨서 240석. 단독으로는 과반 택도 없고 그래서 연정을 통해서 과반은 확보했습니다만 인도 국민회의라고 하는 야당 쪽이 또 아주 약진했고 어제 한 8% 빠지다가 한 5%대 하락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만 인도 쪽 좀 한번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여전히 뭐 괜찮다고 보시는지. 밸류에이션이 비싸요. 밸류에이션은 비싸다. 네, 비쌉니다. 그래서 인도는 어쨌든 이 네. AI 사이클에 있어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네, 워낙 뭐 지금 미국에 있는 인도 사람들이 AI 산업에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인도 사람 많고 네. 똑똑한 사람들 많죠 또 보면. 그래서 연관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라는 부분도 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인도보다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과 대만과 베트남 정도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자 신흥국 투자에 있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계속 지켜봐야죠. 인도의 경쟁력은 말씀하신 그 인구 수도 그렇고 네. 성장 속도도 그렇고 또 소비 시장의 어떤 규모도 그렇고 예.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M7 쪽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 독주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또 M7 내에서 엔비디아 빼고는 사실 또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가지 않은 측면도 있거든요. 네.
여전히 지금은 그렇고요. 예. M7 플러스 이제 뭐 나머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몇 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이런 차트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이클이 어떠냐 하는 건데 S&P 500을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밑에 빨간 동그라미들이 있죠. 예. 저게 이제 아주 밑에 내려와 있는 거의 뭐 바닥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저게 뭐냐면 말씀하신 M7 같이 네네. 몇몇 기업들이 많이 지수를 올리고 있다. 아니면 지수의 움직임을 결정하고 있다. 고요. 위로 올라가면은 모든 기업들이 다 네네.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S&P 500 기준입니다. 네. 근데 지금이 어디냐면 바닥이에요, 바닥. 네. 예, 근데 보통 이 동그라미 바닥일 때가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더 한참 더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위에 꼭지에 올라가면 그때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사이클의 상반부에 있다. 그래서 하반부로 가기도 한참 멀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나스닥을 좀 봤는데 나스닥을 보니까 이 구간, 이 동그라미부터 고점까지 얼마나 올랐는지 과거 평균들을 한번 봤더니 예, 뭐 거의 평균이 바닥 대비해서 100%, 200% 이렇게 올라요. 하하. 예,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고점인지 잘 몰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나스닥의 고점이 2만 포인트냐 3만 포인트냐이지 지금 이 17,000포인트에서 끝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속해서 이 대형 기술주 위주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익 추정치를 보면서 이익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위에 좀 약간 얕은 선이 뭐냐면은 지금 M7이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네. 밑에가 M7을 제외시켰을 때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익이 엄청나게 이 M7이 거의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M7의 시가총액이 전체 시가총액의 30%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숫자를 보면서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실적으로 놓고 보면은 M7을 제외하고는 미국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계속해서 M7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맞겠고요. 네. 요걸 조금 더 나아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죠? 결국 나스닥의 고점이 되려면 S&P 500의 모든 기업들이 다 상승을 하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되겠죠? 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죠. 예, 근데 예. 그때까지 가려고 하면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더 먼저 움직이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테이블이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러셀 지수 중에서 네, 네. 러셀 1000이라는 지수가 있고 러셀 2000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네. 러셀 1000은 1위부터 1000위까지. 그리고 러셀 2000은 그 다음에 2000개. 아, 예. 1000부터 1위부터 2000이 아니고 네. 1001부터 3000이라 보면 그렇죠.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구해 보면은 러셀 1000 성장주의 매력도가 예. 이 러셀 1000 가치주보다 훨씬 높고요. 또 다음을 넘겨주시면 러셀 2000 성장주가 러셀 2000 가치주보다 훨씬 더 매력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성장주가 맞고요. 지금 투자는. 네네. 여기에 1위부터 1000위까지만 초점 맞추시면 된다. 굳이 2000 위로 올라가서 들여다보실 필요가 없다는 네. 거죠. 그래서 종목을 자꾸 볼 때 1등 기업 보자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인텔과 엔비디아와 AMD 봤었을 때 네. 그냥 엔비디아 들고 있는 게 마음 편하지 나머지의 타이밍을 잡는 건 좀 천천히 해도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도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